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봉영식입니다. 주로 주말이 되면 뭐 하면서 보내세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은 뭐 좋아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를 쳤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예, 예. 그래서 테니스를 이제 치고 예. 얼마 전까지는 이제 크로스핏을 했는데 네네. 1년 전인가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만해야겠다. 크로스핏을? 예.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네. 몸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는데 그날 밤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러다가 난 크게 부상을 당한다. 그러시구나. 이게 어디 가서 자랑하기엔 좋은 운동이지만 네. 나한테 꼭 필요한 네. 그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필라테스를 했는데 저한테는 조금 그 인연이 안 맞았어요. 뭐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성인 발레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을 늘리느라고. 근데 성인 발레를 하니까 유연성이 생기니까 테니스도 더 잘 맞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힘을 빼고. 네. 그리고 취미로는 저는 2017년부터 탱고를 시작했습니다. 또 탱고를 하시고. 제가 몸치였거든요. 아까 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네. 어떻게 클럽에 가면은 그냥 앉아만 있고 네. 너무 후회스러워서 늦기 전에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궁금해지는 게 많습니다. 갑자기. 테니스는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내진 두 번입니다. 그러세요? 네. 주말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주중에는 사실 월요일 지금 이 시간인데 네. 이 프로그램 때문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구력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력은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요. 그때는 나무 라켓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셨으면? 중간에 저도 이 폼을 다 바꿔야 되는 게 이게 라켓이 바뀌면서 그럼요. 옛날같이 이렇게 밀어치면 다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인데 제가 3.5입니다. 그러세요? 4는 안 되고. 4는 안 되고, 4가 안 되는 3.5예요? 그러니까 이제 0.5 차이가 뭐냐고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정도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너무 좋습니다. 이게 이 여러 가지 사적 토크가 너무 길어질까봐 좀 걱정이 되지만, 저랑 한 게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테니스에 미쳐 있죠. 잘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치세요? 저는 강남구에 그 허니능 테니스장이라고 있어요. 주로 어디서 치십니까? 저는 한남 테니스 아니면은 이제 월요일 이 모임은 서초구에 사는 그 대학 동기가 있어서 그 양재 시민회수. 네. 월요일에 한번 초대해 주세요.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국제 정세의 흐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했고, 그 흐름 속에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럼 리더들은 지금 이제 곧 리더가 선정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을 끌고 갈 이 리더는 어떤 외교안보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까라는 것을 좀 조언을 많이 구해봤습니다. 자,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또 워낙 또 대북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강대국들의 이 셈법, 어떻게 셈법을 정리하면 될지 정말 복잡하거든요. 전 구분하기도 어렵고요. 그런 거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좀 먼저 일본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이라고 보다는 제가 일본의 정보 관리 혹은 외교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전문가들을 인터뷰해서 얻은 그런 요약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군사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20세기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 청일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데 적어도 일본 측의 입장을 봤을 때는 기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베 정부부터 해서 일본도 증가하는 중국의 군사력 그리고 위협에 대해서 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해답은 미일 동맹의 강화였거든요. 그런데 미일 동맹을 강화하다 보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위대가 미일 동맹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아베 독트린이 나온 것이지 일본인들은
가장 바라는 것은 현상 유지인 것이죠. 뭐냐면은 1950년 이후로 네. 한국이 사실상 일본의 국방을 대신 해줬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네요. 군대가 필요 없었어요. 그렇네요. 왜? 우리나라,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진해서 일본을 지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방위성의 관리는 전직 관리입니다. 이제는. 네. 회의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일본의 서부를 네. 지난 몇십 년 동안 방어해준 한국에 감사한다. 그렇네요. 전 미처 그런 생각 못했는데 방위비 분담하라고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전두환 정부 때 그런 논의를 했잖아요. 했었고요. 예. 근데 일본이 바라지 않는 것은 네. 다시 전쟁에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일본이 전쟁을 먼저 시작하는 걸 바라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이 시작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의 대부분은 일본도 다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다. 아니면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 발생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 보고 군사 지원을 하라.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악몽입니다. 왜 우리가 대만인들을 위해서, 대만 국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한국인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해야 되는가? 아니면 중국과 대결해야 되는가? 그렇네요. 원치 않는 것이죠. 일본의 입장이. 일본의 입장이.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네네. 한반도 비핵화, 네. 최종 목표로는 한국 정부 그리고 주변 국가들과 동의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야기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 그리고 정상회담에 관심이 있냐 했을 때 없다고 대답했죠. 네. 왜냐하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핵 무기고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관심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네.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의 실패라고 네. 주장하는 건 뭐냐면 김정은 정권이 과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포기할 의사를 확인했다고 메시지를 전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면 만나겠다 해서 시작됐거든요. 네. 근데 그 협상 과정 그리고 싱가포르와 하노이 베트남에서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정부 트럼프 정부가 내린 결론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그리고 어떤 종류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빅딜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게 하노이 노딜의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바이든 행정부도 그것은 동의를 해요. 전임자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끝은 어디인가? 최종 단계는 무엇인가? 북한이 설명을 그것을 하지 않는 한은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정권이 조건이 맞는다면 비핵화에 응할 것이라는 그런 주장에는 계속 의구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영어로 하면 three no's. 네. 세 가지는 절대 안 된다입니다. 네네. 첫째,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으로서도 그때 한국전쟁에 참여한 것은 악몽이거든요. 한반도의 전쟁 반대입니다. 중국. 두 번째, 북한 정권 붕괴입니다. 그것도 반대죠. 그렇다면 이제 완충지대가 없어지고 미군의 군사력 투사가 압록강까지 오는 것이거든요. 반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 번째 노는 뭐냐면 핵무기 확산입니다. 북한 핵 개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한다고 해서 만약에 대만, 일본,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에 둘러싸인 중국으로서는 악몽인 것이죠. 그렇네요. 중국과 국경을 나눈 국가가 몇 국가인지 아세요? 세 개입니까? 14개거든요. 국경을 나누는 게? 네. 어떻게 그렇게 많죠? 중국이 큰 나라지 않습니까? 중국과? 네, 중국과. 근데 그 14개 국가 중에서 중국과
친하고 중국이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돼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북한 정도인데. 아, 북한은 나름 네, 신뢰관계가. 그렇지만 북한도 중국을 믿지 않고 중국도 북한을 믿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미북 협상이 그래도 그 속도가 붙었을 때 북한 관리들이 미국 관리들한테 그랬대요. 협상장에서. 사실 우리의 주적은 너희 미국이 아니다. 우리가 왜 핵무기를 개발하는지 아느냐? 미국을 향한 게 아니다. 중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가 대중 동맹 관계를 맺을 의사까지 있다. 우리 역사를 봐라. 그렇군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라는 명목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 미국, 일본의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면 중국 손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있습니다. 중국이 옛날에 원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뭐죠? 중국이 처음에 네.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했을 때 그 타겟은 물론 미국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70년대 초반에 닉슨 행정부가 헨리 키신저를 네. 통해 가지고 네.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중국의 핵미사일은 네. 더 이상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소련의 주요 도시로 방향을 바꿨어요. 그 다음에 중소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가 됐죠. 중국이 그렇게 핵 전략을 변형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이 물론 한국, 일본, 미국을 향하고 있겠지만 국제 정치, 국제 질서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과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 무슨 조건 하에서는 이 핵미사일이 이쪽을 향하다가 베이징과 상하이를 타겟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탄두 실험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했다 해서 중국이 마냥 박수치는 일은 아닌 거죠. 근데 그냥 그 외교를 전혀 모르는 외할못이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북한은 보통 이제 중국의 많은 그 지위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최근에도 미사일 발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북한은 정말 그 안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그 이전부터 북한은 외톨이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소련이 버렸죠. 중국이 버렸죠.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자주 국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닉슨 독트린, 괌 독트린 나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자체 핵 개발을 시작했잖아요. 그 심정 곱하기 100을 해보십시오. 네. 두 번째는 그렇게 핵 무장을 하는 것이 김정은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고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있죠. 1984. 거기 보면은 이제 빅 브라더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거기 보면은 그 유라시아와 다른 두 가지 제국은 계속 전쟁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빅 브라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쟁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다. 전쟁의 목적은 계속하는 것이다. 전쟁을 계속하는 동안은 빅 브라더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실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족 해방입니다. 그런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방해를 했고 아직도 한반도 괴뢰 정부와 그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방하기 전까지는 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대북 관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입장, 또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조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보면 남북 전쟁을 원하는 강대국은 없는 거다.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 또 북한이 핵 보유를 하고 하는 것을 또 원하는 나라도 없다. 그죠?
그러면 거의 이제 국제적인 방향성은 어떻게 보면 북한은 계속 고립으로 가는 게 아닌가. 더군다나 이제 소련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갈등 속에 제 생각에는 이제 나중에 더 붕괴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북한은 정말 고립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 경제도 마찬가지. 예, 경제도 그런 모습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건강 이상설도 나오는 것이 네. 좀 저도 이상하다고 했던 것이 신년사를 계속 몇 년째 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세울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뭘 이렇게 자랑할 게 있어야지 신년사를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북한 김정은 정권이 2018년 4월에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위협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핵실험 중단과 장거리 미사일 중단을 이야기한 모라토리엄을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계속할 의미가 없다. 그걸 철회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얘기를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20년 1월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대신에 이제 당대 보고서를 하면서 그 위협을 벌써 했어요. 그렇군요. 근데 왜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ICBM 테스트 같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아직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나오지 않았죠. 근데 11월에 이제 트럼프가 졌는데 트럼프가 이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위협 수사로 남겨놓고 있었던 거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 건데 그 위협에 더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동당이 당 규약을 바꾸고 총비서 밑에 제1비서직을 신설합니다. 그래서 총비서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제1비서가 중심이 돼서 정부 일을 수습한다. 왜 북한은 절대 권력 체제인데 총비서 밑에 제1비서라는 제2인자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이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내가 쓰러질 수 있다. 나한테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사태 수습을 해야 된다. 라는 위협감을 느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래서 권력의 위임을 위한. 그 다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네. 대미 외교, 네. 그 다음에 대남 메시지 총괄하기 시작합니다. 개성 공동 연락사무소 완전 폭파 기억하시죠? 네네네. 전단 2천만 장 날린다고. 네. 김여정이 전면에 나섭니다. 그걸 보면은 뭔가 북한 체제도 알게 모르게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없다, 20kg 감량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금이고 2년 전에는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도 지금 많이 도발하고 위협을 하는데 결국에 계속 이렇게 나갈 수는 없죠. 네. 미사일을 쏜다고 식량과 의료품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경제개발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정권의 현재 전략은 2017년과 2018년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3월이면 대선이 있고 5월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죠. 네. 미국도 11월이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를 치르게 되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어느 정도 종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2022년은 김정은 정권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거죠. 2017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핵실험 2차례 하고 화성 15호까지 발사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살 특공이다. 완전 파괴하겠다. 이런 식으로 네. 또 말의 전쟁을 했죠. 엄청난 격돌이 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18년 2월에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 만날 의향이 있다. 우리가 대범한 입장에서 평창올림픽 축복하고 우리도 협력하겠다. 남북대화 관심 있다. 갑자기 평화공세로 나왔죠. 갑자기 그랬죠. 네. 그렇게 평화공세로 갑자기 나오려면은 일단은 2017년에 그랬던 것처럼 2022년 한 해 동안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
그리고 군사적 긴장을 최고로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협상 테이블에 갔을 때 북한이 그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2023년 1월에 갑자기 전쟁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북한은 대화할 준비되어 있다. 던질 겁니다. 그럼 그걸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중국도 받지 않기가 곤란하겠죠. 그렇겠네요. 시나리오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벌써 한 번 했기 때문에 이쪽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지금 교수님하고 말씀 나눠보니까 이 대북 정세 혹은 뭐 그 밖에 대북 간의 관계를 놓고 이 강대국들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또 시나리오들이 전개될까라는 것들도 좀 대충 이렇게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것 같아요.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결국 이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 기업 여러분들 또 정부 혹은 우리 개인조차도 이런 시나리오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리더를 뽑아야 될지 또 리더는 어떤 동목을 더 필요로 할지 이런 많은 인사이트를 가져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며 이상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